안녕하세요. EBS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윤리의 사상 개념완성 강좌 20번째 시간에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수업의 뒤를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 스토아 입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일이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나요? 운명을 믿나요? 글쎄,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신화 중에서 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있죠. 되게 잘 아는 얘기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신탁, 운명으로 정해진 신탁의 내용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야 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네요. 이 엄청난 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안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어?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신하에게 아들을 저기 멀리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해서 신하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를 데리고 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라고 맡겨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 목동이 이웃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를 본 이웃의 왕과 왕비는 자식이 없었고 이 오이디푸스를 친아들로 길러요. 그리고 이 친아들로 곱게 기른 오이디푸스의 신탁을 알게 되네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 정해져 있어. 이 얘기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을 가다가 누군가랑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붙고 그 시비 붙은 그 대상을 살인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버지인지 모르고 친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나라, 친아버지의 나라에서 스핑크스를 죽이고 국가의 영웅이 되어서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오이디푸스가 어머니와 결혼을 하면서 나라의 역병에 돌아요. 이 역병의 원인은 누군가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지고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의 그 운명에 감당하지 못한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직접 찔러요. 자, 선생님 얘기 되게 길게 했죠. 근데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은 그랬는데 if, 만약에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길렀다면 if, 만약에 이 아버지를 행인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if, 이 신탁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만약에. 자, 이런 운명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든대요. 그 입장이 바로 스토아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운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스토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쓰고 갈까요? 스토아.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사람의 이름이야. 근데 스토아는 그 입장에 해당하는 학파의 이름이에요. 혹시 헷갈릴까 봐. 제논에 의해서 창시가 되고 스토아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이성을 갖고 평등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스토아 학파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노예 출신에서부터 황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안심, 인명,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평온하자. 이건 헬레니즘에 해당하는 사상가가 모두 다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인명, 우주의 원리를 따르고 안심,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추구하자.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가보자고. 우주의 원리를 따라야지만 마음이 평온해요. 그럼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윤리의 사상은 어렵죠? 여러분 대답 좀 해봐. 너무 어려워. 선생님은 대학교 때도 그리고 수년 동안 윤사를 가르쳤지만 철학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하고자 하는 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야 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안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문, 예상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 또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찾아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윤사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도 하잖아. 여러분들은 수학도 하잖아. 윤리학 사상도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주의 원리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스토아의 우주 원리가 좀 수상적이라서 전달하면서도 마음이 무척 무거운데 그래도 한번 익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우주의 원리가 운명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의 필연성이야. 네. 세계의 필연성.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세상은 운명, 잠깐 얘기하자. 그럼 그 운명이 신탁의 내용이라면, 신탁. 나에게 이런 일이 정해져 있고 결정이 돼 있다면 그거 누가 결정한 거야? 그거 누가 결정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풀어볼까요? 그 누가 결정한 거야? 신.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할게.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인 신이 존재해요. 다음 파트는 거기서 설명을 할게. 다음 파트가 기독교 파트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성. 이해만 하자. 그리고 그 자체가 현실의 안에 있는 자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다른 말로는 이 이성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성의 원리, 로고스. 이 운명을 정한 것은 바로 신이야. 근데 그 신의 본성과 본질은 이성이야. 규정해 볼까요? 이 신은 세상을 완벽한 질서로 만들었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질서가 이 세계야. 하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만물에 존재하는 완벽한 법칙. 마치 작가가 작품을 하나 씁니다. 연극 작품의 스토리와 대본을 적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계산이 돼서 적어진 것처럼 세상은 신에 의해서 완벽한 법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신은 세계의 생성과 변화의 원인. 올해 수트 그리고 우리 교재 속에 이 스토아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이런 질서에 의해서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어. 세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요거 굉장히 에피쿠로스랑 다르네. 여러분 필연성부터 괄호하고 체크할게.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은 이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 거야. 결정론적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우연을 강조했지만 스토아는 필연이야. 그래서 세상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건 없어. 모든 건 진짜 결정된 운명 속에서 하나. 이게 바로 우주의 원리예요. 로고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안심 인명이라면 이제 인명을 알았으면 이제 안심. 너 어떻게 해야 평온할래? 너 어떻게 해야 행복할래? 스토아의 평온과 행복은 금욕이야.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금욕이야. 그리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단답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동심의 경지예요. 그래서 아까 평정심 했잖아. 이번엔 부동심이야.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해볼까요?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키워드 부동심 네모 쳐놓고 결론 짓고 한 줄 더 적을 거니까 한 줄 빼놓고 대시자.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반복합시다. 어렵거든? 근데 선생님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익힙시다. 하나, 세계는 우주의 원리죠. 세계는, 다른 말로 세계의 본성은, 신의 본성은 뭐야? 시작, 이성.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세계 본성인 이성은 필연적으로 나온 하나의 완벽한 법칙. 하나, 세계 본성, 신은 이성, 네모.
되시죠?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일까? 헬레니즘의 문화는 고대 그리스 전통의 영향을 분명히 받아.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그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혼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한 표현들이 나올 때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기. 자, 그럼 인간 어떤 존재인가? 네, 세계 속에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 이성적인 부분과 되죠. 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이성이 아닌 기계와 욕망 같은 비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보면 스토아 입장에서는 세계의 본질도 이성이지만 인간의 본성도 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계의 본성과 이성의 체크,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선지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적어놔. 되지. 하나.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야, 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할까?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해진 거야.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다 정해진 거야. 근데 이건 네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네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네가 불행해질 수도 있어. 그럼 한번 해볼게. 네가 이 너에게 주어진 일을 이성의 눈으로 볼 때와 비이성적 눈으로 볼 때 완전 달라져. 하나. 자, 너에게 주어진 일을 이성의 눈으로 보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불러요. 세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네가 이성으로 너에게 주어진 외부의 사건, 세계 필연성이 외부 사건이야.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그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 있잖아. 정해진 운명. 이게 외부 사건이야. 자,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봐.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신의 질서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신의 질서는 완벽한 질서야. 신의 질서 속에는 악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신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나에게 준 거야. 이성의 눈으로 필연성을 인식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 이 모든 것은 신의 질서 속에 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줬어. 그러면 필연성을 인식하면 이런 운명에 순응해야지. 이성의 운명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죠. 이성에 이렇게 적을게. 따르는 삶. 이게 이성을 통해서 외부 사건을 인식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할게. 이성을 다른 말로는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연에 따르는 삶. 필연성을 인식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결정된 모든 신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이게 바로 이성으로 외부 사건을 보는 태도야.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다. 외부 사건입니다. 신의 질서 속에 완벽한 법칙 속에 아들이 죽은 이 사건에는 악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 않아. 이건 세계 필연적인 질서 속에서 나온 거야.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바라보는 나의 눈. 이성의 눈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선생님 그 강아지 얘기 되게 가끔 하잖아. 스토아를 할 때마다 되게 생각이 나요. 그 강아지 얘기가. 선생님 강아지 중에서 그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 안고 그 병원까지 뛰어갔다는 그 코찌 얘기를 선생님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코찌가 죽기 한 일주일 전부터 사실은 아팠고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가고 하니까 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을 못 갔어요. 엄마가 데리고 다녔다고. 정말 매일매일 데리고 다녔어. 근데 그때 당시 선생님 집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선생님 엄마가 되게 좋은 아주 큰 병원에 강아지를 데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는 가축병원을 데려갔어. 가면 치료비도 저렴하고 의사 선생님도 되게 경력 있고 하시긴 한데 나는 그 병원보다 조금 더 큰 병원을 한번 가서 이 코찌를 치료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코찌 그냥 좋은 병원 한번 데려가봐. 혹시 모르니까. 그거 갔다 왔어. 병원은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지? 병원 갔다 왔어. 근데 가축병원 갔다 온 거여서 엄마
그러니까 얘가 못 일어나잖아. 큰 병원 한번 데려가. 다음날 엄마가 병원을 데려가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 확인을 해요. 엄마 병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근데 또 가축병원. 아, 엄마 큰 병원 좀 데려가. 그래, 내일은 우리가 꼭 큰 병원 데려가자 하고 그날 딱 잠이 들고 다음날 우리 코치가 무지개를 건넜어요. 선생님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선생님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 항상 하셨던 말이 내가 우리 코치 죽였어. 이 얘기. 내가 우리 코치 죽였어. 이 얘기.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야.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코치야! 너무.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근데 라연아,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 근데 그 꿈에서 뭔가 이가 하나 빠지더라. 이가 빠진 꿈은 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꿈이래요. 야, 그거 보면은 어쩌면 코치가 죽는 게 운명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탁 터시면서 괴롭긴 하셨겠지만 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코치 내가 죽였어. 그거는 안 하시대. 세상의 모든 것은 필연적인 사건은 운명 속에서 정해진 거야. 이 모든 것은 신께서 가장 완벽한 질서를 나에게 준 거야. 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줬어.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괴롭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정말 나에게 최상의 조합이야 라는 필연성을 인식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불필요한 이런 정념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슬픔, 혐오, 괴로움, 애통, 이런 감정에서부터 굉장히 초연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죽음이거나 그것이 비극적인 가난이라 하더라도 이성의 눈으로 필연성을 내가 보잖아.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에서 벌어지게 되는 정념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말로는 동요되지 않는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 세 글자로 시작, 부동심. 요걸 잘 조심해줘야 돼. 하나.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이야. 너에게 주어진 외부 사건을 이성의 눈으로 봐. 그리고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은 가장 좋은 최상의 조합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에 순응해.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을 내가 혹시라도 병원을 크게 데려갔으면 달라졌을까? 아니, 그 정해진 거라니까? 응? 자, 이걸 혹시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 그걸 변화시키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돼? 우리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거야. 자, 근데 네가 왜 불행한 줄 아니? 네가 왜 불행한 줄 아니? 그건 있잖아. 이런 외부 사건을 계속 연결할게요. 비이성적 태도로 보니까 네가 외부의 사건을 인간의 본성인 이성으로 보지 않고 네가 이 외부 사건을 비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너한테 뭐가 생겨? 이거는 내가 잘못했나 봐. 이런 가난이 왜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거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또는 이런 질병과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죠.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한테 정념이 발생을 하게 돼요. 비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의미는요, 영혼의 충동이야. 영혼 중에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동이 바로 정념이야. 근데 이 정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봐보자. 이때 발생한 정념 중에서는 굉장히 이성에 맞지 않아. 이런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오는 우리의 정념은 비이성적이야. 다른 말로 비자연적이다. 자연하고 이성은 동의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비자연적인 정념들이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혐오, 슬픔, 원망, 분노 같은 이런 정념이 발생해. 이런 정념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우리 안심 임명하기로 했잖아. 이런 불행과 불안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잖아. 그럼 이 정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보면 정념을 벗어나게 돼.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이게 바로 스토아의 핵심이야. 저 부연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정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극복하자. 초연하자인데 저 이렇게 적을게요. 죄송해요. 자, 이런 비이성적 정념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정념이고 밖으로 뺄까요? 그럼 이런 비이성적인 정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제거해야 돼. 예. 비이성적 정념은 제거해야 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게?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보면 정념은, 이런 비이성적인 정념은 제거가 됩니다. 되지?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이 모두 다 제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인간의 정념을 요것도 평가원에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거려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돼. 그래서 적어 드릴게. 비이성적에 해당하는 정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비자연적인 정념. 지금 방금 설명한 비자연적인 정념이야. 이거는 이성에서 부합하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정념이야. 이런 정념은 여러분 분명히 제거가 돼야 돼. 하나 했지? 근데 이제 정념 중에서는 어떤 정념이 있냐면 이성에 일치하는 정념들도 있어. 다른 말로는 자연적인 정념이야. 자연적인 정념은 이성에 부합하는 정념이야. 어떤 것들이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정념일까?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뭐 자기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애. 저 다 적어드릴게.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의 감정.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야.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 같은 이런 정념까지 제거하면 우리 기계야? 이거 아니거든. 이거는 분명히 이성에 부합하는 정념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중요한 가장 이상적인 경지는 그런 정념에 내가 동요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인생을 달관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안 쓰지. 인생을 달관했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스토아 학자가 있어요. 노예야. 노예인데 똑똑해. 주인은 힘들어. 주인은 똑똑한 노예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어느 날 너무 에픽테토스가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서 주인이 팔을 꺾어요. 너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 하고 팔을 꺾어요. 이때 에픽테토스가 주인이 바라는 것은 그 외부의 고통에 좀 흔들리면서 주인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바랬겠지만 에픽테토스는 자 외부 사건에 이성의 눈으로 봅시다. 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줬어.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어날 때에 일어날 일이 발생한 거야.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정념이 발생하지 않아요.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대. 주인님, 이렇게 팔을 계속 꺾으시면 제 팔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열받지. 한 번만 봐주세요를 말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힘을 주어서 팔이 부러질 때까지 꺾었대요. 그때 에픽테토스에 반해 거보세요 주인님, 제가 이렇게 팔이 꺾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뉘앙스 차이를 알겠어요? 스토아는 나에게 고통이 없어서 여기에 초연하는 게 아니야. 이 외부 사건에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여기에 내가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를 잘 조심해야 돼. 이런 자연적인 정념 인정하고 비자연적인 정념은 제거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제거가 돼요. 흔들림.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정념이든 비자연적인 정념이든 이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동요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연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요되지 않는 경지가 바로 초연한 경지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비자연적인 정념은 제거가 돼야 돼.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자연적인 정념들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념에 대해서는 초연한 태도를 가져야 돼. 그건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더 적는다면 매력적인 오답선지 중에 모든 정념을 제거하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 자, 모든 정념은 제거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은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 자연적인 이성에 부합하는 정념은 인정하잖아.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모든 정념에 초연하자. 자, 우리가 선생님 열심히 설명한 내용 잘 들었으면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흔들리지 않아. 정념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네, 되시죠? 자, 그렇다면 넘어갈게. 요거 저 지우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 적었어? 그럼 우리가 아까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간단하잖아.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보세요. 그럼 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보세요. 나 정념 초연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심이야. 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주관식 단어죠. 그냥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아, 혹시 불편할까 봐 정정하고 갈게. 연두색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선생님 자꾸 연두색인데 왜 노란색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할까 봐. 연두색인데 잘 보여서 이걸로 들었고. 자, 가볼게요. 아파테이아. 주관식 단어야. 자, 빨간색 체크합시다. 아파테이아. 파토스가 정념이거든. 그런 정념에 초연한 상태야. 그래서 의미는 정념에 되게 초연, 동요되지 않는 경지입니다. 언제 가능하냐고?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보고 필연성을 인식하고 운명을 수능할 때 가능하다고. 괜찮아요? 네. 자,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세 번째예요.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를 할 때 음모론의 입장에서 음모론적 윤리학 하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3명이 나와요. 스토아, 아퀴나스, 칸트. 스토아는 의무론의 입장이고 지금 교과서마다 이 입장이 나와 있는 교과서가 꽤 되죠? 설명을 할게요. 자, 스토아의 의무론. 의무론적 윤리학입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할까요? 자,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거. 세계의 완벽한 질서, 외부 사건. 지금 세계 완벽한 질서, 외부 사건 다 동의어의 개념이고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세계의 필연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냥 외부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외부 사건은 신의 필연적 질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생성되고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내가 결정한 거야? 신이 결정한 거야? 됐다. 그쵸? 우리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거야. 우리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거. 되죠? 근데 이거는 신의 완벽한 질서라니까 여기에는 악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가 않아. 이것도 평가원 선지였죠.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건 외부 사건이야. 그럼 나에게 달려져 있는 건 뭘까? 이 외부 사건을 바라보는 내 태도는 나에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내적인 태도는 네모칠게. 얘를 바라보는 내 눈, 아까 얘기했잖아.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태도와 비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태도는 나에게 달려 있어.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이성의 눈으로 봐야지 내가 비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 이거는 누가 결정할까? 되게 독특한 게 스토아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자유는 인정을 해요. 그 내면에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라는 것은 나의 의지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는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라고 말했을 때는 자유의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걸 선택하는지 의지의 자유는 가지고 있어. 자, 그럼 가봐. 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법칙에 의해서 로고스에 의해서 결정됐어 라는 외부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은 모두 다 필연적인 질서에서 결정된 거야 라고 순응하는 태도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or 돼요? 이것을 변혁하거나 개혁하거나 개선하려는 것도 내 의지의 선택인 거야. 스토아는 내 의지를 자유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필연성에 순응하는 것이 곧 뭐냐면 그래야 부동심이지. 돼요? 그래야 부동심이지.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도달하지. 하나. 자, 이렇게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행복.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삶이야. 그게 도덕적인 삶이야. 그래서 의지를 발휘해서 그래. 이거는 모두 다 운명이야. 순응하고자 네가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너의 의무야. 그래 이걸 따라야지 라고 내가 의지를 발휘하는 건 나의 뭐? 의무. 의무론의 시초입니다. 도덕의 핵심은 내 내면에서 존재해요. 우리는 핵심 뭐야? 부동심의 경지에서 덕 있는 삶을 사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의지의 자율인정이.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또 하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면 계속 반복하네. 나 지금 정념 극복하지. 부동심의 경지지. 그럼 어떠한 정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정념으로부터 내가 예속되지 않아. 이거 내가 장자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외부의 구속에서 속박되지 않는 그 행복을 다른 말로 혹시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나? 안 나도 괜찮고 계속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념으로부터의 자유야. 인간은 이럴 때 자유의 개념은 여기서는 행복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정념으로부터도 예속되지 않는 상태가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의 상태고 이 상태가 행복의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나왔던 선지 중에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죄송해요. 자,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제가 스토아 이렇게 적었어. 뒤에 설명할 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스토아의 핵심 개념이고 저 주관식 단어로 예상돼서 적을게요. 세계 시민주의야. 세계 시민주의.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평등하다. 세계 시민주의고 뜻은 이런 뜻이야. 아까 선생님이 스토아 학파는 노예부터 황제까지 다양하다 그랬잖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런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해.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한 국가의 그러니까 물론 그 민족이나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경계를 초월해서 모두 다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계 시민주의적 자세야. 그럼 여러분 자, 세계 시민주의적 자세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삶 하나, 너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너에게 주어진 배역이 있듯이 이성의 질서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 네가 속한 사회 속에서 네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 의무가 있어. 이걸 강조해. 여러분 이게 에피쿠로스랑 되게 다르지? 에피쿠로스는 은둔. 국가의 어떤 공동체 같은 것은 추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헬레니즘이지만 세계 시민주의를 강조하는 스토아 입장에서는 사회 역할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시민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성을 갖고 있는 평등한 인간이고 너와 나는 형제야. 그러니까 너에 대한 사랑은 내가 갖춰야 되는 아주 자연적인 정념이야. 이성에 부합하는 자연적인 정념이야. 그래서 이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자기애를 넘어 인류애까지, 여기 뭐 형제애 다 당연한 거야. 인류애까지 실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죠. 그리고 이런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는 로고스의 법칙,
자연의 법칙. 세 글자로 표현할게. 자연법이야. 보통 자연법의 내용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연법이 어떤 법률의 기초가 돼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실정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크게 유행한 시대,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연구가 굉장히 융성하게 발전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로마법이나 만민법은 자꾸 발전되면서 평등을 강조하거든.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법률의 기초는 자연법입니다. 비교할게요.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생각했을 때 정의의 기초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 적어놔.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런 그러니까 법이라고 규정하진 않아. 공동체, 국가적 공동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 에피쿠로스가 적용하는 오름에 대한 근거라면, 오름에 대한 근거? 함께 지켜야 되는 공동체 속의 질서라면 이때 공동체는 작용 규모의 어떤 그런 교류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스토아는 자연법이 근거가 돼요. 자연법. 이렇게 꼭 구분을 해주세요. 마무리. 아쉬우니까. 죽음.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어때? 죽음에 대해서 스토아는 어떻게 볼까? 외부의 사건. 나에게 달려져 있는 거 아니면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거.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은 외부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의 눈으로 봐야 돼? 이성의 눈으로 파악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을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어. 이성의 눈으로 파악해서 운명을 순응하세요. 이럴 때 죽음이 나에게 불행이 될 수는 없어. 그치? 이성의 눈으로 이 외부 사건을 순응하면 죽음이 나에게 불행의 요소는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개념이 스토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문제풀이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렵다. 그치? 어떡하지? 우리 윤리사상 어떡하지? 혼자 공부하면 더 어렵잖아. 같이 해야지. 완강해야 돼. 알았지? 자, 볼까요? 개념 체크부터 가봅시다. 103페이지 5번. 스토아학파의 주된 관심은 정신적 쾌락을 통해 행복을 얻는 거. 이게 정념을 극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얘기했죠. 쾌락이 아니라 그 정념에 초연하고 극복하는 게 금욕이야. 그 X. 자,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이성은 만물의 본질.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거를 억지로 설명한 거다. 이 나오기 때문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 근데 이 외부 사건에는 악의 요소가 내재돼 있지 않아. 왜냐면 신은 완벽한 것만 우리에게 주거든. 없어. 그러면 악은 뭐냐면 그것을 보는 내 태도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순응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표현되기도 한다. 되죠? 네. 자, 7번입니다. 자, 스토아학파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아니야. 그 네가 이성의 눈으로 안 보니까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정념, 이성의 충동 때문에 네가 불행하지. 이거 변화시키지 말고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갖춰. 8번. 정념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봐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는 행복이라는 개념도 생각해도 괜찮아.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가 세 글자로 시작, 부동심. 정념이 나를 동요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경지를 아파테이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아파테이아 주간식 연습합시다. 헷갈려. 아타락시아랑 꼭 기억해야 돼. 자, 이런 입장은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피노자는 스토아랑 되게 유사한 근대 철학자예요. 물론 차이도 있지. 일단 영향을 주었고 한 명 더 할게. 의무론의 입장에 해당하는 칸트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었어요? 자, 이번에 OX 가봅시다. 13번부터 가볼까요? 스토아 학파. 어떤 상황에도 외부 사건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시작. 아파테이아.
스토아 학파 이성에 따르는 삶, 다른 말로는 자연에 따르는 삶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연에 따라서 여기다 적어야겠네.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네. 15번 스토아 학파에서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에 따르는 그 질서를 자연법이라고 해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과 동일한 자연의 질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파악이 가능한 이성의 명령이에요. 이 부분은 자연법 부분은 우리가 중세 기독교 아퀴나스 할 때 한 번 더 다룰 거거든. 별표만 치고 넘어갑시다. 자,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은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세계 시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세계 시민주의의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체크를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봐볼까요? 3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대답할 때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라. 그 외부의 질서가 신에 의해서 완벽한 질서로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필연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 사상가가 바로 스토아의 견해죠. 자, 인간과 자연의 법칙,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네. 되시죠? 자, 두 번째,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네.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려면 외부 사건을 뭐로 보아야 해? 시작, 이성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나오는 정념이 극복됩니다. 됐죠? 저 기억도 되고요. 니은도 되네요. 자, 디귿입니다. 정념으로부터 해방되고 초연한 태도를 뭐라고 불러? 부동심. 그럼 답이 디귿도 되네. 근데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는 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네가 불행하잖아.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자. 밑줄 옆에다가 적을게요. 세계 시민주의. 계속 외워야 돼. 돼요? 자, 다음 문제가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4번이에요. 5번입니다. 자, 지금 고대 서양 사상가 가브리아. 인간은 그릇된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고 정령 극복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자유롭게 돼. 어떤 정신 상태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를 이르게 돼. 스토아. 쾌락은 유일한 선, 고통은 유일한 악. 참된 쾌락은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는 상태. 에피쿠로스. 넘어갈까요? 자연과 인간의 본성은 이성, 스토아만의 입장이죠. 네. 자, 두 번째. 세계 시민으로서 부여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자. 스토아의 입장이고 에피쿠로스는 사회생활 회피. 자, 계속 디귿 볼게요. 감각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된다. 둘 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진 않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둘 다 답이 되네. 기억도 답이 되고 디귿도 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 자, 구분해야 돼. 스토아는 어떤 거야? 이성의 눈으로 외부 사건을 봐서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 부동심의 경지를 달성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달성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 시작, 아파테이아. 꼭 비교해줘야 돼. 그리고 이 부동심은 정념을 초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아는 무슨 주의? 금욕주의. 요거 단답식으로 외우는 기. 자, 에피쿠로스 가볼게요. 평정심. 근데 가끔 스토아한테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정 이런 말 나오면 그거 굳이 틀린 건 아니니까 맥락 잘 보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타락시아. 쾌락주의. 요렇게 갑시다. 근데 이때 쾌락도 완벽한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둘 다 행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소박하면서 절제에 있는 검소와 절제의 삶을 되게 강조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에피쿠로스도 이성으로 욕구를 분별하니까. 자, 모든 욕망 충족으로 참된 쾌락을 얻자. 에피쿠로스 안 되죠. 우리에게 가능한 욕망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을 최소화로 충족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니까 2번. 자, 6번입니다.
우주가 원자의 집합이든 질서에 있는 체계이든 나는 자연을 지배하는 만유의 한 부분, 이성의 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 스토아 입장이죠. 우주의 집합이라고 보지 않아요. 옳은 것. 인간의 모든 정념이나 욕구 제거. 아니, 모든은 아니고 비자연적인 정념은 제거하고 욕구도 필요한 거 최소로 충족하지만 정념에는 초연하자. 자연법칙보다는 이성, 자연법칙이 곧 이성이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은둔적인 삶,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 시민, 사회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세계 모든 일은 자유의지로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죠.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X. 자, 7번입니다. 고상한 쾌락, 정신적인 쾌락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보다 우월한 거야. 에피쿠로스죠. 내 본성, 이성에 맞지 않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 스토아네요. 에피쿠로스 스토아하고 지금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인간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가? 둘 다 긍정. 기억 일단 살릴게요. 자, 두 번째예요. 쾌락을 위해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에피쿠로스 할 때. 이 고통을 참았을 때 쾌락이 준다면 그때 쾌락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긍정이고 스토아는 쾌락을 위한다라는 표현은 적용되지 않죠.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검소한 삶을 살자. 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B에는 못 들어가네요. 자, 네 번째. 이성의 법칙이 곧 자연의 법칙인가? 이성이 곧 자연이고 이성의 법칙이 곧 자연법이기도 하죠. 스토아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고 기억, 니은, 리을. 답이 그래서 4번인가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 스토아야. 스토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뭐예요? 이성으로 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해서 정념에서부터 극복되는 부동심의 경지 이다.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성으로 외부 사건을 보고 정념에 초연한 부동심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로써 헬레니즘 시대 대표적인 윤리도 살펴봤어요. 자, 고대가 끝났고 다음 강의는 중세 그리스도교 신앙과 윤리 또 새로운 주제 배울 겁니다. 주제 바뀔 때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이제나 화이팅입니다.